자, 주택임대차 그 상가는 다음에 보시면 되고, 주택임대차에 대항력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가장 기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고 넘어야 됩니다. 대항력. 그 단어 자체의 뜻은 대항할 수 있는 힘이다, 뭐 그런 뜻인데, 그 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항력. 자, 갑이 지금 주인입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이 사람은 주인이고. 자, 기본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주택 임차인. 그래서 주택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를 뭐라 했습니까? 임차권이라 했습니다. 그죠? 임차권.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3월 1일 날 했다 이래 봅시다. 임대차 뭐 3년간 임대차를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그럼 요 상태 같으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갑자기 요 주인이 벽한테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뭐 5월 1일 날 매매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집을 샀으니까 자기 소유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자기 소유가 됐으면 자기 집에 가볼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집에 가보니까 덧보잡이 저녁을 먹고 있어. 덧보잡. 응? 덧보잡이 저녁을 먹고 있다.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니 누구 이래 하는데 어른 니는 누군데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러면 병은 뭡니까 지금?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소유권자죠. 소유권자. 이 사람은 임차권자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물권하고 채권하고 우리가 구분을 했습니다. 임차권은 뭡니까? 채권이고, 요거는 대표적인 물권 아닙니까? 물권. 자, 채권하고 물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자, 채무자에게만, 특정인에게만,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즉,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3자에게는 임차권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계약의 상대방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한다. 표현을 이렇게 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한다.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요 매매를 기준으로 보면은 갑과 병이 당사자, 을이 제3자 이래 되거든요. 근데 기준이 지금 임대차 계약 요거 아닙니까? 그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갑과 을이죠. 갑과 을을 뭐라고? 당사자, 병을 뭐라고? 제3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채권인 임차권으로서 물권자인 병한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그 말은 임차인이 뭐 한다 말입니까? 쫓겨난다 이 말입니다. 쫓겨난다. 쫓겨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거를 0표로 바꿔주면은 대항할 수 있다.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0표로 바꿔주면은. 그럼 0표로 바꿔주면은 쫓겨난다, 쫓겨나지 않는다? 쫓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항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채권은 등기를 하면은 물권처럼 바뀝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등기. 근데 하나 물어볼까요? 자, 등기는 을 혼자서 합니까? 갑하고 같이 합니까? 같이 합니다. 같이. 그러면 주인이 협조를 잘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등기를 잘 안 해줍니다. 네 것도만 해주겠네 이럽니다. 그래서 이 등기를 하면 좋은데 등기는 실효성이 없어요. 실효성이 없어. 주인이 안 해주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인 임차권 등기, 요거는 실효성이 없어. 그래서 나온 제도가 만약 이게 주택이라면 특혜를 줘가지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등기한 것처럼 해줍니다. 그걸 우리는 대항요건이라 합니다. 대항요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인정하는 대항요건.
요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것입니다. 대항 요건. 그럼 대항 요건이 뭐냐? 하나는 점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하나는 주민등록을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자, 주민등록은 갑하고 같이 합니까? 혼자서 해도 됩니까? 혼자 해도 되죠.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여기에 만약에 상가다. 상가 같으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이렇게. 사업자 등록. 자, 그래서 점유와 주민등록, 점유와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대항요건을 구비했다. 그럼 대항요건을 구비하면은 임차인은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쫓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사례 문제 나올 때는 기본 구도가 요겁니다. 요거. 여기서 계속 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을이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중에 주인이 바뀌었다. 이래 나옵니다. 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겠냐. 그럼 예를 들어서 등기를 하거나 또는 주택일 때 주민등록을 하거나 상가일 때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는 이 말을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항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죠? 요 을은 병을 임대인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병을 새로운 임대인으로 삼을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 그 말은 병이 갑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뭐 한단 말입니까? 승계한다 이런 뜻입니다. 승계를 한다. 자,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새로운 주인이 갑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을이 보증금도 줬습니다. 보증금도 3천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원래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줍니까? 갑이 을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갑이 돌려주느냐 병이 돌려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결국 보증금 반환 채무까지도 승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을은 모든 권리를 누구한테 주장한다? 병한테. 그리고 나중에 임대차가 끝났을 때 보증금 돌려도 누구한테 주장한다? 병한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항력이 없으면 갑이 임대인이고, 따라서 을은 갑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고, 임대차 끊었을 때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근데 대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면 이제 병이 임대인으로 되기 때문에, 그죠? 임대차가 끊었을 때 병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지문으로 싹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이게 대항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항력. 자, 그래서 단어를 다시 연습합시다. 자, 계약의 상대방에게는 주장한다. 제3자에게는 대항한다.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는 임차권 주장, 병한테는 임차권으로 대항.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대항할 수 있느냐? 요거는 그죠? 원칙은 요 임차권이 채권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병이 나가라 하면은 병은 나가줘야 된다. 그런데 나가줘야 되는데 주택이나 상가일 때는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주택이나 상가일 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고 있다가 나가면 죽을 수도 있고 장사하다가 나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상가일 경우에는 등기 안에도 대항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제도다? 대항요건 제도. 대항요건 제도는 주택에서는 점유와 주민등록, 상가에서는 점유와 사업자 등록. 그 점유는 당연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도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주임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죠? 일단은 주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주민등록이 돼야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상임법이 적용되려면 상가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탈락되면
법이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무실을 임대를 했단 말이에요. 사무실을 임대를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딱 했어. 그러면 상인법이 적용될까요?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상가여야 한단 말이에요. 상가가 무슨 뜻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장사해야 됩니다. 장사. 영업을 해야 돼요. 영업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공장이다. 공장인데 분명히 공장이야. 분명히 공장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상인법이 적용될까요? 안 돼.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장이 상가 개념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가 개념에 들어가려면은 공장에서 제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업 활동을 해야 된다. 장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뭐요? 상가 개념에 들어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결국 주임법이 적용되려면은 주택 플러스 주민등록, 상인법이 적용되려면은 상가 플러스 사업자 등록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이제 물권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물권. 잡음이 좀 많이 나네. 잡음이. 자, 물권에는 크게 물권법에는 14문제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14문제. 예. 자, 물권법은 크게 총론하고요, 강론하고 나누어집니다. 강론 이렇게. 자, 총론에서는 4문제 내지 5문제, 강론에서는 9문제 내지 10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렇게. 자, 총론에는 뭐를 다루냐? 첫째, 잘 보세요.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 뭐를 대상으로 하냐? 물권의 객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권의 종류, 세 번째는 물권의 효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물권 변동. 요 4가지 타이틀이 됩니다. 자, 물권 총론은 물권의 객체, 종류, 효력, 변동 이렇습니다. 자, 요 효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권적 청구라고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 자, 물권적 청구권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자, 이 자체도 출제가 되지만 모든 물권법의 사례 문제의 기본입니다. 물권적 청구. 그래서 다른 거는 간단합니다. 객체하고 종류는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물권적 청구하고 물권 변동하고, 물권 변동에서는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강론에는 물권의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물권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물권별로, 구체적인 물권별로 쭉 나와 있다. 자, 물권을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우선은 점유권이 딱 있습니다. 점유권. 점유권하고 반대되는 말을 기억하세요. 봉권이라 합니다. 봉권. 점유권, 봉권. 그러니까 봉권이 무슨 뜻이냐? 본래의 물권 이런 뜻입니다. 본래의 물권. 점유권과 본래의 물권. 자, 본래의 물권은 크게 다시 나눠집니다. 가장 완벽한 본권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을 가진다는 말은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이걸 소유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 기능이 완벽하게 들어있는 게 소유권입니다. 마음대로 사용, 마음대로 수익, 마음대로 처분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이 있습니다. 제한 물권.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한 물권. 자, 이 제한 물권에는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용익 물권, 하나는 담보 물권.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용익 물권은 다시 3가지로 나눠지고 담보 물권도 3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보세요. 뭐가 제한이 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잘 보세요.
자, 처분이 제한되고 사용 수익만 내용을 한다.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 부릅니까? 용익물권. 아시겠죠? 처분은 못하고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는 물권. 그걸 뭐야? 용익물권. 자, 용익물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권. 요렇게.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사용 수익을 제한하고 처분만 할 수 있는 거. 그걸 담보물권이라 합니다. 자, 담보물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자, 본권이란 말하고요, 제한 물권이란 말하고, 용익물권이란 말하고, 담보물권의 말. 요거는 물권의 이름이 아니고 분류하는 개념입니다. 분류하는 개념. 그럼 물권은 총 몇 개냐 한번 봅시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몇 개? 8개. 그래서 우리 물권은 8개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 합니다. 물권 법정주의. 그러면 8개 외에는 전부 다 뭐라 했습니까? 채권이다, 채권.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하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상대방에게만, 그 사람에게만,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약한 권리. 이렇게 됩니다. 이 분류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머릿속으로 분류를 해요. 자, 점유하고 상대되는 게 본권, 본래 물권. 본래 물권에서는 소유권이 가장 완벽한. 그럼 소유권 중에서 처분이 제한되고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용익물권. 사용 수익이 제한되고 처분만 할 수 있는 것을 담보물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에는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사용 수익은 세 가지, 처분도 세 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시험 범위에 빠지는 게 유일하게 질권입니다. 질권. 왜 이거는 빠지냐? 여러분은 동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질권은 동산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무슨 뜻인지는 가르쳐 줄까요? 질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당포 생각하세요. 전당포. 자, 대학교 다닐 때 탁주는 먹고 싶고 지금 돈이 없어. 그 시계를 하나 차고 있어. 그러면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10,000원 빌려서 탁주 마십니다. 그러면 전당포 주인 입장에서는 10,000원을 받을 때까지 시계를 계속 잡고 있다. 그걸 뭐랍니까? 질권이라 합니다. 질권. 간단하게. 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물권의 객체부터 한번 볼까요? 총론에. 물권의 객체. 자, 물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물건. 물권의 객체는 뭡니까? 물건. 자, 물건도 되고 권리도 가끔 됩니다. 권리도 돼요.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 원칙인데 권리도 된다. 권리도 된다. 그럼 물건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물건에서 조심. 자, 물건은 크게 부동산하고 동산으로 나눠집니다. 동산. 부동산의 개념이 뭘까요? 부동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 토지와 정착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착물. 토지와 정착물. 그러면 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의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은 적극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산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인데 정착물 중에서 시험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 나오는 게 첫째는 건물, 둘째는 수목, 세 번째는 농작물. 요게 시험에 딱 나와요. 정착물. 자, 그래서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토지와 정착물. 정착물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건물,
수목, 그 다음에 농작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연습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 또 나무를 심었어. 그 다음에 농작물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요 토지는 부동산 맞죠? 토지는 부동산입니다. 건물은요? 부동산. 나무는 부동산. 농작물은 부동산. 근데 나무가 뽑혀졌다. 동산. 농작물도 뽑혀졌다. 동산. 이렇게 됩니다. 왜? 정착을 해야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토지 및 토지에 정착한 건물, 수목, 농작물이 부동산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이 몇 개입니까? 몇 개? 그러니까 부동산이냐 아니냐 개념하고 몇 개냐 개념은 별개입니다. 그걸 조심하라 이 말, 조심. 부동산 몇 개입니까? 토지 1개, 또 건물 2개, 또 농작물 3개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자, 이 건물은 토지에 부합됩니까? 독립이 됩니까? 독립. 아까 부합이란 말은 토지의 구성 부분, 토지로 일체로 된다. 이게 부합이거든요. 근데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아무 소리 없으면 토지에 부합돼 버립니다. 근데 농작물은 항상 독립이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독립. 그러면 이 나무는 독립한 부동산이다. 토지에 포함된다. 토지에 포함돼 버려. 그래서 나무는 토지에 포함돼. 그 토지 1개, 건물 1개, 농작물 1개, 부동산 3개가 된다. 3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연습합시다. 만약에 지금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어. 토지가 있는데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어. 와, 뿌리가 막 굉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지도 막 쭉 나가 있어요. 가지도. 열매도 나가 있어요. 이렇게. 열매. 자, 토지는 부동산, 동산, 부동산. 나무는, 열매는 부동산. 좀 헹거겠네. 딱 대답 하나 보니까. 좀 막혀야 되는데. 보통 열매 그러면 동산 이렇게 많이 하거든. 부동산입니다. 예. 열매가 떨어지면 동산. 나무도 싹둑 베이면 동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도 부동산, 나무도 부동산, 열매도 부동산입니다. 왜? 나무를 통해서 열매도 땅에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 자, 부동산 몇 개? 누가 새 하려다가 말았다, 지금 새. 1개죠, 1개. 자, 나무는 토지에 부합된다 그랬죠? 토지에 포함된다 그랬죠? 열매도 토지에 포함돼 버립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1개가 됩니다. 1개. 그 개수를 조금 조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는 권리가 뭐가 있냐? 권리. 우리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원칙인데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물건도 있습니다. 권리를 대상으로. 대표적으로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물권의 객체에 관해서는 저당권의 객체가 시험에 90% 출제됩니다. 저당권의 객체.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는 물건도 되지만 권리도 돼요. 이 권리가 뭐냐? 지상권하고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이렇게 전세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저당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그러면 X단 말이에요. 물건도 되고 권리도 되고. 그러면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농협에서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여기에다가 저당권을 딱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는 권리입니까? 물건입니까? 물건이지. 토지에 잡았다고, 토지에. 물건입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잡았기 때문에 저당권은 물건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물권. 그 저당권은 물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을에게 빌려줬습니다. 자, 을이 뭐로 빌렸냐? 우리 민법에 토지를 빌리는 권리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이 있단 말이야. 임차권. 자,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요거는 물권. 그죠? 물권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자, NH가 이제 BNK다. BNK가 어디입니까? 부산은행. 부산은행. 자, 부산은행에서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을한테 1억을 빌려주고, 요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이죠. 여기에다가 저당권을 잡을 수도 있다니까요. 요렇게. 자, 그러면 NH는 뭐에 잡았고? 부동산, 토지의 저당을 잡았고, 물건에 잡았고, BNK는 어디 잡았고? 을의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저당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물건도 되고, 뭐도 되고, 권리도 되고.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그러면 X입니다. 물건도 되고, 권리도 되고. 그때 권리는 뭡니까? 지상권, 전세권.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권의 종류를 볼까요? 물권의 종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물권은 채권하고 달라가지고 법에 정해진 것만 인정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물권 법정주의. 근데 요거하고 반대, 채권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채권 자유주의.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몇 개가 정해졌습니까? 8개, 이렇게 8개. 8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는 물권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도 법에 정해져 있고, 물권의 내용도 법에 정해져 있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종류도 법에 정해져 있다. 종류 강제. 내용도 법에 정해져 있다. 내용 강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만약에 한번 봅시다. 저기 8개가 물권 아닙니까? 8개가 물권인데 또 다른 물권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어요. 왜? 물권은 그 종류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인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개 말고 또 다른 물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 내용도 강제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그러면 저당권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 보세요. 우리 법을 딱 보면은, 자, 저당권자라 하고 요 을을 설정자라 합니다. 자, NH를 저당권자라 하고 갑을 뭐라고 한다? 설정자라고 합니다.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저당권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저당권자하고 설정자하고 누가 토지를 점유합니까? 아, 설정자. 그래서 은행에서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여러분 집에다가 저당을 잡았어. 그럼 그 집을 누가 점유합니까? 빌린 사람이 점유하죠. 여러분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은행에서 저당권 잡았다고 해서 은행 직원이 와서 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은 물건의 가치만 파악하고 점유는 하지 않습니다. 특징이. 그래서 결국 NH는 그죠? 갑이 안 갚으면은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를 붙여가지고 돈 받아갑니다. 그래서 점유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핵심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갑하고 NH하고 특약을 해가지고 NH 네가 집에서 살아라. NH 네가 점유를 해라. 그런 내용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내용도 법대로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용도. 그래서 물권의 종류도 강제되어 있고 내용도 강제되어 있고. 그러면 저당권의 내용은 점유를 요소로 한단 말입니까? 점유가 필요 없단 말입니까? 점유해서는 안 돼요. 저당권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특약을 하면은 그 특약은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설정자가 점유하고
저당권자는 가치만 파악을 하고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걸 물권 법정주의라 합니다. 그게 물권의 종류.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물권적 청구입니다. 물권적 청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권적 청구. 제일 중요한 거. 또 어제 강의하는데 창원에서 보니까 제가 판서를 하고 나면은 쉬는 시간에 보니까 쉬지 않고 제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전신에 밖으로 나오더라고. 그 왜 나오나 하니까 사진 찍는다고. 사진 찍는다고.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칠판 찍은 거를 스마트폰으로. 와, 진짜 깨끗하대. 크기도 바뀌대, 크기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신기하다 하면서, 근데 집에 가서 봅니까? 하니까, 안 봅니다. 이러더라고.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의 심리는 일단은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보자, 이거 아닙니까? 보든지 말든지, 그죠? 보든지 말든지. 자, 물권적 청구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권적 청구.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물권적 청구. 물권적 청구권. 자, 우선은 여기에 무슨 말이냐. 물권이 침해됐을 때 배제할 수 있는 청구권. 그게 물권적 청구입니다. 물권이 침해됐을 때 배제할 수 있는 청구권. 물권적 청구.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그래서 요거하고 항상 같이 대응해서 봐야 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차이. 자, 우선은 요거는 행위를 청구합니다. 행위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돌려달라, 제거해달라, 철거해달라, 인도해달라,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물권적 청구입니다. 그런데 손해는 뭡니까? 돈을 달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돈. 크게 봤을 때. 물권적 청구는 행위를 해달라. 손해배상 청구는 돈을 배상해라. 돈을 주라. 이게 손해배상 청구예요. 그리고 물권적 청구는 상대방의 잘못이 필요 없어요. 잘못이 필요 없어. 근데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내가 손해를 입어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 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인식 안 하면 다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는 행동을 해달라.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는 돈 달라는 것인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소유자.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갑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물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을이 허락도 안 받고 건축을 해버리니까 갑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물권이 침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갑은 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그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첫째, 뜯어내라. 그거를 뭐요? 건물 철거 청구로 합니다. 철거 청구. 건물 철거 청구. 이렇게 합니다. 철거 청구. 두 번째는 뭐랍니까? 철거만 하면 됩니까? 그렇죠. 나가라. 훌륭합니다. 그래서 철거만 해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라면 나중에 을한테 소송할 때 철거 청구 소송만 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면 철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을이. 맞죠? 철거만 하고 여기 돗자리 깔면 어쩔랍니까? 자리 깔아가 들어놓으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거하고 토지를 비워달라 이래야 됩니다. 그걸 토지 인도 청구를 합니다. 토지 인도 청구. 이걸 항상 같이 해줘야 됩니다. 같이 엔드로 병합 소송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소송할 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철거 청구 이걸 법적인 용어로 뭐라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 그러면 인도 청구는 물권적 반환 청구라 합니다. 반환 청구. 이렇게.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우선 두 종류를 알았습니다. 자, 하나만 더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자, 여기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은 건물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선 옆에. 여기 요래배도 백청입니다. 백청이라. 자, 갑이 어디서 자느냐? 요 꼭대기에서 잡니다. 갑. 여기서 여기. 백청. 발발발 떨면서 자고 있습니다. 백청 위에. 흔들흔들합니다. 흔들흔들해. 예? 그래도 이게 모험을 즐긴다 하면서 꼭대기에서 좀 자고 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게 자기 토지야, 여기. 경계선 부근에 지금 백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을이 심심해서 여기서 계속 땅굴을 파기 시작해. 땅굴을 계속 팝니다. 계속. 예? 계속 파. 근데 경계선은 넘지 않았어요. 그럼 경계선은 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의 소유권을 침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맞죠? 근데 계속 파면은 이 백청짜리가 위험하죠.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침해는 안 됐지만은 앞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침해 우려가 있어. 이런 경우에 갑이 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자, 파지 마라. 공사를 중단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사 중지 청구, 중단 청구.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법적으로 뭐라냐? 자, 물권적 방해. 아직까지 방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방해가 아직은 없어. 그래서 방해를 예방해주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럼 우리 민법의 물권적 청구는 세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반환 청구, 하나는 방해 제거 청구, 하나는 방해 예방 청구. 자, 세 가지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권적 청구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근데 시험은 요 두 개가 90%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저때 갑이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라. 그는 방해 제거 청구. 토지를 반환해라. 그건 뭐요? 물권적 반환 청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이때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을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하고 토지 반환을 청구할 때는 을에게 귀가 있어야 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자, 을의 잘못으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을의 잘못으로 지어야 된다가 아니고 을이 하여튼 간에 방해만 하고 있으면 갑은 무조건 뭐요? 방해를 제거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좀 전에 강조한 게 물권적 청구할 때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해가 잘 안 돼.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면은 머리가 선명하게 될 수도 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을이 건물을 지었어요. 지금 건물을 지었어. 갑의 허락 없이 건물을 지었다가 이 건물을 팔아버려. 갑자기 병한테. 야, 대단합니다. 그죠? 대단합니다. 건물을 뜯어내지 않고 병한테 팔아버렸어. 그 병이라는 사람이 지금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시험은 갑, 을, 병 요거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물권적 청구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쨌든 간에 현재 갑의 땅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은 을입니까? 병입니까? 병이죠. 이제는 병 아닙니까? 병이 건물을 사가지고 이 집에 병이 사니까 병이 이제 침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병한테는 귀책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귀책 사유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을한테 있잖아요. 을한테. 을이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을에게는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있다. 을에게는 있잖아요. 지금. 근데 병한테는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요런 경우에 갑은 이제는 철거 청구를 누구한테 하느냐? 을한테 합니까? 병한테 합니까? 병한테 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건물 소유자한테 합니다. 아시겠죠? 무단으로 건축한 을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한테 철거 청구를 합니다. 왜? 지금 잘 보세요. 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건물 주인입니까? 주인이 아닌 사람입니까? 건물 주인 아닙니까? 건물 주인이 철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건물 주인한테 철거를 청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 주인이 누굽니까? 병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갑은 병한테 철거 청구를 합니다. 병한테는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병한테 잘못이 없더라도 갑은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 최대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지금 갑은 이제 철거 청구도 하고 손해를 봤잖아요. 건물이 여기 있음으로써 토지를 사용을 못했잖아. 그럼 손해가 있죠.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해야 돼. 손해배상 청구는. 아시겠죠? 그럼 병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을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을한테. 그래서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병한테 철거 청구하고 이리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권적 청구, 요거는 항상 물권적 청구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는 현재 건물 주인에게 하고 그 주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합니다. 그럼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병입니까? 을입니까? 을 아닙니까? 을. 을이 잘못했죠. 을의 잘못으로 갑에게 손해를 미친 거 아닙니까? 따라서 갑은 잘못이 있는 을에게 배상하라고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거 청구는 누구에게?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에게? 을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단순한 것 같아도 여기서 조금 더 꼬아버리면 어려워요. 기초를 확실히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어쨌든 간에 하여튼 간에 여기 물권적 청구는 행동을 해 주시오. 손해배상 청구는 돈 주시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필요 없다.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를 딱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해서 을이 병한테 팔아묻었다. 이래 됐어. 그러면 갑은 철거 청구는 누구에게? 병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에게? 을에게. 왜? 병한테는 귀책 사유가 없고 을한테는 귀책 사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현재 토지를 방해하고 있는 건물 주인에게 청구합니다. 됐죠? 근데 손해배상 청구는 그 사람의 잘못으로 갑에게 손해를 미친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을 아닙니까? 그래서 갑은 을에게 니 때문에 내가 토지를 사용 못해서 손해봤다. 그래서 배상하라. 이렇게 청구한다. 그런데 을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여기는 필요 없고. 예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요거를 다시 써가지고 한번 봅시다. 다시. 그러면 물권적 청구는, 자, 보세요. 물권적 청구는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누구에게 하느냐? 이게 억수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음에. 자, 주체는 현재의 물권자가 합니다. 현재의 물권자. 현재 물권자. 그럼 현재 물권자는 종전의 물권자가 아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종전의 물권자, 현재 물권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갑자기 갑다시한테 팔아먹었어. 그럼 현재 물권자는 누굽니까? 갑다시. 그럼 갑은 종전의 물권자죠. 종전의 물권자는 이제는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현재 물권자 갑다시가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주체 기억하시고. 그 다음 누구에게? 자, 상대방이 이제 더 중요해요. 자, 잘 보세요. 현재 점유자에게 합니다. 점유자에게. 현재 점유자에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현재 점유자에게.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병한테 팔아묻었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점유하는 자는 이제는 을입니까? 병입니까? 병이에요. 그래서 병한테 철거 청구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누구에게 청구한다? 현재 점유자에게. 현재 점유자에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점유자에게. 근데 이거를 살짝 바꿔볼까? 심심한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매매가 아니야, 임대차야, 임대차. 집을 빌려줬어. 요렇게. 집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철거 청구합니까? 을에게 하지. 을에게. 맞죠? 왜 그렇습니까? 철거는 소유자가 할 수 있잖아요. 건물 주인이. 임차인이 철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철거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을에게 철거 청구한다. 철거 청구.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을에게 철거 청구하면 을이 점유자가 돼야 되잖아요. 점유자는 누굽니까? 이제 머리가 조금 뜨겁기 시작할 끼고만은 점유자가 병입니까? 을입니까?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매매일 때는 자, 을하고 병 중에서 점유자가 누굽니까? 병. 임대차일 때 을하고 병 중에서 점유자가 누굽니까? 그때는 둘 다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 매매가 되면은 완전히 이 사람만 점유자가 됩니다. 근데 임대차가 되면은 이 사람이 빌려줬죠. 빌려줬기 때문에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어쨌든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뭐 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상대방은 현재 점유자가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현재 점유자에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물권적 청구. 물권이 침해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물권적 청구입니다. 자, 종류는 몇 개입니까? 3개. 돌려줘. 이걸 물권적 반환 청구. 그 다음에 치워라. 철거해라. 방해 제거 청구. 그죠? 공사를 중지해라. 방해 예방 청구.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돌려주라. 반환 청구. 치워라. 철거해라. 뭐요? 방해 제거 청구. 공사를 중지해라. 방해 예방 청구. 자, 물권적 청구는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행위를. 철거 행위를 해달라. 인도 행위를 해달라. 방해를 배제하는 행위를 해달라.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물권적 청구. 돈을 요구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 물권적 청구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필요 없다. 손해배상 청구는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의 주체는 현재의 물권자, 상대방은 현재의 점유자. 종전의 점유자는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현재 점유자가 아닌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번 더 연습합시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요 집을 소유하면서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자,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다가 팔아먹었어. 그러면 이제는 요 땅에 대한 점유자가 누구다? 병. 아시겠죠? 팔아먹은 놈은 점유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왜? 여기서 얼쩡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팔았기 때문에. 자, 팔은 사람은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점유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현재 산 사람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갑은 을이 아니고 병한테 철거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매매가 아니고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자, 매매가 아니고 임대차면 토지를 점유하는 자가 누구예요? 토지를 점유하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야기 빼먹었는데. 자, 임대차를 하면은, 자, 건물 점유는 두 사람이 다 합니다.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그런데 토지 점유는 누가 하느냐 했을 때는 토지 점유는 항상 건물 주인이 점유합니다. 그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 심심해서 한번 해봤다. 머리 뜨거워지라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건물을 점유하는 거하고 토지를 점유하는 거하고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건물 점유는
매매가 되면은 병이 점유, 임대차가 되면은 둘 다 점유 이렇게 됩니다. 근데 토지 점유는 무조건 건물 주인이 점유합니다. 매매일 때는 병이 점유, 임대차일 때는 을이 점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꼴찌입니까? 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나중에 가보시면. 자,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들 한 번 더 써볼까? 자,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한 번은 병한테 팔아묻었다. 요게 있고, 한 번은 토지를 임대차에서, 건물을 임대차를 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나눠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건 간에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잘못도 없는데 토지가 침해되고 있잖아요. 맞죠?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철거해서 토지를 비워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에게 하느냐? 손해를 발생시키는 잘못이 있는 자. 그 사람의 잘못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을 아닙니까? 을의 잘못으로 갑에게 손해를 줬잖아요. 그래서 을에게는 항상 귀책 사유가 있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을한테 합니다.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 배상 청구는 을한테 합니다. 을한테 합니다. 그 다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비워라. 이거는 물권적 청구 아닙니까? 물권적 청구는 누구에게 하느냐? 자, 뭐라 했습니까? 아까 현재 점유자에게. 현재 점유자. 그러면 매매일 때는 잘 보세요. 매매일 때는 땅의 점유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땅의 점유자. 땅의 점유자. 지금 우리가 물권적 청구는 지금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된 거 아닙니까? 그럼 토지의 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토지의 점유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매매가 됐을 때는 그죠? 이 토지의 점유자는 누굴까? 아, 병이죠. 병입니다. 그래서 갑은 병한테 철거 청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병한테. 그래서 병한테 철거 청구하면서 토지를 반환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이 뭐기 때문에 토지의 현재 점유자이기 때문에 토지의 현재 점유자.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이제 토지의 점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매매가 돼버리면 건물도 병이 점유, 토지도 병이 점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토지도 병이 점유하기 때문에 병한테 철거 청구와 인도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 매매가 아니야. 임대차입니다. 임대차입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가 딱 됐을 때는 건물하고 땅하고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자, 임대차가 되면은 건물 점유자는 누굽니까? 건물 점유자. 둘 다. 병은 직접 점유자. 을은 간접 점유자. 맞죠? 건물에 대해서는. 자, 토지에 대해서는 누가 점유자입니까? 을입니다. 을. 그래서 을이 토지 점유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철거 청구한다? 을에게 철거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세입자한테 한다? 주인한테 한다? 주인한테.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세입자는 철거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한테 철거 청구,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 주인에게 철거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세입자한테는 뭐라고 청구합니까? 나가라. 건물에서 나가라. 세입자한테는 건물에서 나가라. 건물 주인한테는 철거해라. 이렇게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라 그걸 뭐랍니까? 앞으로 퇴거 청구를 합니다. 퇴거 청구. 이렇게. 그만합시다. 자꾸 하다가는 또 열받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게 최근 들어서 근 10년 동안에 거의 계속 나왔습니다. 시험에. 계속. 왜?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거든. 문제 내기 좋거든 그 말은 학생이 잘 쏙히거든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예, 쏙히거든.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돼. 자,
현재 점유자 이 말은 결국에는 그죠?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 이거하고 같잖아요. 맞죠? 토지의 현재 점유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건물 소유자. 세입자다, 건물 소유자다. 건물 소유자. 그러면 이제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항상 건물 주인에게 따라서 토지 점유자에게 같은 말이단 말이에요. 왜? 건물 주인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이 임대차가 됐을 때 잘 보세요. 건물 주인이 누굽니까? 을. 토지 점유자가 누굽니까? 을.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을에게 철거 청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을에게 철거 청구. 세입자한테는 무슨 청구? 퇴거 청구. 이렇게 갑니다. 그 방식을 좀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음 주에 오면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 다음 주에. 예, 다음 주에. 다른 거는 몰라도 요거는 물어볼 것입니다. 요거.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할 때는 그게 90% 이상은 시험에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충 넘어가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고생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물권 변동 들어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좀 지워